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광우입니다.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2023년도에 대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이제 연초니까 좀 한 해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랬을 때에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 요렇게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꼭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매크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만약에 그 미래에서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다라면은 정말 답안지를 보고 가는 것일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역사를 좀 공부를 해서 지금 어떤 역사를 좀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찾아가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모든 국면을 모든 사람들이 뭔가 뭐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좀 잘 맞는 뭐 그런 또 이제 증시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번에 국면에서는 확실히 좀 이거를 예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운용사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저희가 섹터를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금융 섹터를 좀 오랫동안 그때 당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융을 보게 되면 사실 금융 섹터가 좀 공부할 거는 많은 대신에 별로 얻어가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 없다는 게 별로 그렇게 변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통 맡기 싫어하는 섹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본부장님께서 하시다가 그냥 하라고 하셔갖고서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는 금리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장에서 뭐 연준이 어땠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어땠고, 금리가 어땠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때 딱 맞춰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배웠던 것들, 그때 당시에 매니저로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이걸 꼭 맞추겠다가 아니라, 그때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걸 생각해보면 향후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리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었었다라는 거고, 그 점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용사에서 근무를 할 때 또 많이 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때 당시에는 증시는 순환한다라고들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뭐 우라가미 구니오니, 앙드레 코스톨라니니 이런 책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어느샌가부터 순환을 안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2014년 말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그때는 소위 말해서 지금 빅테크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가 가치주나 증시를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딱 그 시기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제가 이제 나온 회사가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이잖아요. 여기가 바텀업으로 기업이 이제 가치주를 찾아가지고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12, 13, 14년도에는 3년 연속으로 제가 알기로는 운용사 중에 1등을 했었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딱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 내에서. 왜 이게 우리한테 안 맞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변화가 있는 걸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오늘 내용의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더 뭐 뒤에까지 얘기는 드릴 게 아니고, 만약에 다음에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드리는 게 더 시의적절할 것 같아서 짧게 말로만 전달 드리자면, 그때 제가 공부를 했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환론이라는 것은 재고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14년 말부터 19년까지는 재고 주기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걸 제가 화두로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뭐 내려가는 국면이나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반등 국면에 대해서 좀 맞추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재고 주기가 재도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나 다시 그런 세상이 반복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했던 고민들이 그냥 이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매크로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은 뭐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부분들 공부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저희가 인플레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로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인플레가 제일 심각했던 시기가 이제 1970년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세 번이 왔었어요. 70년대 초반, 70년대 중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 시기에 보시면 요 빨간색은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주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하고 정반대로 처음 두 사이클에서는 움직였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때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피크를 기록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증시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을 했었어요. 70년대 초반에는 CPI 고점하고요. 그 다음에 S&P 500의 저점이 4개월의 시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70년대 중반에는 한 달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도 6월 달이 CPI 최고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증시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상승장으로 가면 그러면은 10월 달이 미국은 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딱 이제 나왔었던 사례 첫 번째 사례 4개월 시차 거기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과거가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아직 7% 이상으로 높은데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제 주식은 항상 좀 미래를 멀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미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사례들에서 특징적인 것이 인플레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는 또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혹시나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높게 오랜 기간 머무를 거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과거를 보면은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뭐 한두 대 정도는 살짝 튀는 달도 있기는 하지만 가파르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할 것 같느냐. 그죠? 그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가정을 넣어보는 거죠. 사실 오늘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월 평균으로요. 지난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씩 올라갔느냐. 이제 CPI 기준으로 0.52%포인트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굉장히 인플레가 높았던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 같은 페이스로 올해가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6월 달까지 3.3%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좀 겁을 먹고 계신데 근데 작년이 되게 높았는데 그 페이스 그대로 간다고 해도 3.3%까지는 6월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작년의 베이스가 너무 높아요. 작년에 물가가 높아졌던 거에서 지금 이 정도 높아져서는 이제는 그 속도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4%씩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4%로 보게 되면 6월 달에 2.6까지 내려가고요. 0.3씩 전월 대비 올라가면 2%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6개월 동안 이제 6월이 고점 찍고 7월부터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최근 6개월에 전월 대비 올라가는 거, 요 속도는 지금 평균적으로 어떠냐면 0.16% 정도 됩니다. 요 숫자가 만약에 그대로 올해 내내 간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 1.1까지 내려갑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감속을 할 것이다, 만다, 뭐 금리 인상이 멈출 거야, 아닐 거야, 연말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 월가에서 6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2% 초반까지도 내려갔다. 너무 지금 긍정론이 득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 아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요. 딱 그냥 숫자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이 더 이상 금리 못 올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6월 달에 1.1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아니면 2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왜 더 금리를 올려야 되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틀 전에 자료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를 보내드린 거고, 간밤에 또 미국은 연준은 PC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 PC 가지고서 지금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향후 자기네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공식을 몇 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간밤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근원 PC 물가지수 가지고 계산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계산법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숫자 있잖아요. 최근 3개월 숫자를 12개월로 연율화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제일 높게 봤을 때 4.4예요. 지금 기준금리를 가져가야 될 게. 그리고 낮으면은 3% 중반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의 기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보다 지금 더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굳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한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식들을 가지고 다 활용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본인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올려서 기대 인플레를 잡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시장에서는 이거를 보겠죠, 이제. 근데 물가에 따라 너네는 움직인다는데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요것만 보시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사실 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데이터 쭉 많이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핵심적인 데이터들도 이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물가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보시면은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이라는 거를 6개월 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실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저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자료일까라고 해보면 70년대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도 그 ISM의 지불 가격이라는 거가 거의 비슷하게 서로 간에 6개월 시차로 움직였다. 예, 그래서 증명이 된 데이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쉘터는 주거비는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해보면 사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저는 뭐 상반기 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보시게 되면은 그 코어 물가, 근원 물가는 언제 내려가냐 하는데 근원 물가는 사실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근데 요 숫자도 보시면 최근 것은 이제 향후 내려갈 거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를 보아도 여러 가정치를 넣어 보아도 물가는 하여튼 제가 볼 때 6월까지는 정말로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라고 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 요 이제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또 뭐 좀 부담이 있거든요. 너무 멀리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뭔가 주제가 이렇게 핵심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분산되면서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드릴 때에 계속 그냥 물가가 상반기 중에는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 요 얘기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뒤도 한번 보자는 거죠. 앞서 자료를 보시면 6월까지는 빠르게 떨어지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0.52라는 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6% 이상인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다시 연말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6월까지는 세이프해요. 근데 그 뒤가 거기까지 어떤 양태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들도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상반기는 좀 편안한데 그 뒤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두시라는 거죠. 일단 상반기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은 생각보다 적다. 근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라고 해보면 일단 중국 리오프닝 하는 게 얼마나 경기를 자극할까. 이게 너무 자극해가지고서 물가가 부양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만약에 다시 막 뜨거워지고 임금 인상 속도가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나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데에 더 많이 지금
기본 가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대로 나오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서 소폭 감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상치대로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감익이에요. 근데 3분기, 4분기에는 거의 10% 가까이 증액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면 지금은 금융장세, 현실은 별론데 막 감익이 나오고 별로인데 증시가 올라가다가 올해 중순 정도에서는 이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가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익은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증시가 빠져야 돼. 뭐 물가를 올리는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다시 긴축하면 어떻게 그 걱정이나 고민보다는 실적이 좋으니까 그거 버틸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예요. 70년대 세 번에 걸쳐서 인플레가 강하게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사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지막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인플레는 제일 높았어요. 1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증시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 사례거든요. 저 때 당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폴 볼커가 나타나서 금리를 팍 올리니까 이 사태는 언젠가 해결될 거야라는 희망의 사람들이 인플레가 올라가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이는요. 요 두 번의 사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저 때는 기업 이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나중에 들어가가지고서 인플레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빠지죠. 저 때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중반이 넘어갈 때 과연 정말로 지금 예상한 것처럼 3분기, 4분기에 증익이 나올 거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70년대 후반처럼 이제 그 실적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좀 강세장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자 쪽에 더 이제 저는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기는 한데 요건 이제 관전 포인트죠, 저희가. 다음으로는 침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은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저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 단어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1 아니면 0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걸 지금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둔화가 좀 심할 수도 있고 침체스러울 수도 있고 침체도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침체를 생각하게 되면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을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분들한테 침체를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은 IMF를 떠올리세요. 그때 당시에 증시가 9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미네르바가 최고로 정말 히트를 쳤었을 때입니다. 그때 2000이 넘던 주가가 1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건 제2의 IMF다.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 250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죠. 900이 살짝 깨지고서는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프레임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침체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IMF 같은 사태가 오겠지. 막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고 자살한다는 사람이 급증하고 난리가 나겠지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죠. 100년 만에 위기를 겪었고 증시가 그때 당시에 거의 60% 가까이 빠졌었으니까는요. 근데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례를 좀 겪었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미국이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공황 때 일이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해요. 저 때 당시에 미국도 거의 90% 가까이 증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 다음부터는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서적들 옛날 걸 읽어보면 다들 증시 빠진다 그러면은 대공황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90% 빠질 수 있어. 주식은 위험한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지금 100년 동안 발생은 안 하고 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00년 만의 위기라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침체, 그러면 엄청난 일 아냐? 요 프레임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침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195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11번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시가 30% 이상 빠진 경우는 5번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6번은 30%가 안 빠지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30% 이상 빠진 5번 중에 50% 이상 빠진 경우는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70년대 중반에
1차 오일 쇼크하고 높은 인플레가 겹쳐서 왔을 때,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위기 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 정도가 되어야지 50%가 조금 넘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뭐 침체가 와야지 저점이 진짜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가다가 멈추면 그때부터가 정말 위험한 거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금리 인상기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고 난 이후에 침체가 실제로 몇 번 왔느냐? 14번 그렇게 올려봤어요. 50년 이후로. 그 중에서 11번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11번 중에 앞서 보셨겠지만 30% 이상 빠진 적이 5번, 50% 이상 빠진 적이 3번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금리를 올려가네. 그 사이클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확률이 어떻게 돼? 깊은 침체가 올 확률은 3번에서 5번이라는 거죠. 얕은 침체가 될 확률은 6번에서 8번. 침체를 회피했을 확률은 제가 저기 이제 3번이 아니라 3에서 4회라고 적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기에서 침체가 온 게 2018년 딱 금리 마지막까지 올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침체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억울하다라는 거죠. 잘 올렸어요. 그 뒤에 증시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금리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슈잖아요. 그걸 제외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한 4번 정도까지 피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증시가 S&P 500 다 기준이에요. 이게 주식이 변한 게 28점 몇 프로 빠지고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침체를 회피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저점을 다시 깨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얕은 침체라고 하면 역시나 그 정도 하락이면은 평균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증시가 32% 빠지거든요. 중간값으로 보면 28%가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얕은 침체라고 하면 이미 저점은 한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거는 만약에 이게 깊은 침체라고 하면은 이 확률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확률이 좀 낮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올려갈 때 위기 오고 침체 오고 우와 하는 거하고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깊은 침체까지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정말로 공포를 많이 자극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차트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었죠. 뭐냐면 하나는 파란색은요, 금융위기 때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딱 내려갈 때 최저점까지. 빨간색이 이번에 빠지기 시작할 때 차트예요. 정말 비슷하죠, 그죠? 이러면은 저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좀 증시가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땐 제가 이제 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인데 많이 돌아다니던 게 이거였어요. 실제 하락률로 따지면은 그 대공황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한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차트를 비슷한 걸 갖다 붙일 만한 게 대공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을 딱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증시가 저만큼 빠졌어. 조금 더 빠지고서는 반등을 할 거야. 근데 반등을 하고 나면 다시 빠지겠지. 대공황 때 차트가 그랬으니까. 그러고 앞에도 보니까 뭔가 대공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나서는 또 이걸 막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서는 코로나 때 대공황이랑 비슷하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저기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데 그 저점은 직전 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사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부터가 막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막 돌리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대공황 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요. 대공황이 제일 무시무시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번지게 나왔죠? 37년도에도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2018년에 금리 인상 멈추고 19년도에 반등하니까는 저렇게 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안 흘러갔죠. 또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블랙 먼데이예요. 이때도 증시가 한 방에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간에. 2013년에도 이거 가지고 왔었죠. 이거 가지고 오신 브로커분들이 많으셨어요. 13년 말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오시고, 14년 말에도 가지고 오시고,
2016년에도 또 가지고 오셨었어요. 거의 해마다 블랙 먼데이가 반복될 거라고 차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을 찾았어요. 아, 상승장일 때 차트가 보통 비슷하구나. 그러니까는 그 앞에 것들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춰 갖고서 가지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비슷한 거는 그냥 잊으셔도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또 유행할 차트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닷컴 버블 때.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 증시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점이 안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증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갈 거면 저는 그럼 반대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해요. 이게 언제냐면 1960년대 중반입니다. 60년대 중반이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좀 휘청휘청해요. 그때 당시에 돈 풀기에 미국도 나서는데 어떤 지금과의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QE니 QT니 이런 게 비전통적이라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썼던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가지고서 역시나 비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걸 사용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심하게 역전이 됐던 시기거든요.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항상 침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례 중에 유일하게 이게 예외인 사례입니다. 침체 안 빠졌던 사례. 근데 그 우려 때문에 빠졌었다가 그 위에 보시면 증시가 상승을 이제 침체를 안 겪으니까 했었거든요. 요렇게 요것도 보시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공포심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그 압도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좀 논리적인 배경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침체는요, 요 회색 지대가 다 침체를 가리키는데 그 실업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항상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소비가 침체가 되니까는 진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번에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실업자,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사람 구해요 라고 구인 공고 낸 거, 그 차이만큼이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자리가 나와 있는 것보다는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도 최대한 공손하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임금도 대충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특징이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임금 상승률도 엄청 높고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골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 여기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일자리 공고 나와 있는 것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과거에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5, 600만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일자리 나와 있던 게 100만, 200만 개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일자리가 실업자 대비 한 600만 개 많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부터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실업자는 한 100만, 200만만 늘어나도 이번에 다운턴을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업률이 한 4% 중반 후반까지밖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침체는 안 오거나 얕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침체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게 좋으냐 했을 때 저는 명백하게 지금은 금융장세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생각하시면 금융장세라는 게 금리를 내려가고 뭐 이래야지 금융장세 아닌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책들에 보면은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순환론을 제기한 사람이 우라가미 군이요.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란이잖아요. 근데 일단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경우에는 금리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달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몇몇 요거를 해석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잘못하셨어요.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요 달걀에 대해 가지고서 금리 정점, 금리 저점, 뭐 예금 인출, 부동산 매수, 채권 매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두신 거고요. 실제로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거래량이 는다, 준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면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 금리를 봤어요. 코스톨라니가 굳이 금리가 증시에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는 장기 금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라가미 군유의 경우에 금리를 낮추면 금융장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금융 완화를 하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이 통화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QE라든지 뭐 제로금리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금융 환경이 긴축되고 그 다음에 미리 금융 환경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금리 그것이 완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미국채 10년물이거든요. 10월 하순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시기부터는 금융 완화가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것들이 좋으냐라고 하면 금융 장세에서의 주인공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항상 주인공이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금융주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세상이 보통 막 역시적 장세까지 오고 그러면 우리도 작년에 겪었지만은 레고랜드 같은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금융 주식들이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그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 나간 것들 중에서 손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많이 빠져요. 그래서 금융주가 초기에 금융장세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망하지 않겠네, 크레딧 코스트 그렇게 증가 안 하겠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가 먼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금융 완화가 나오다 보니까는 뭔가 금융주 쪽에서 좀 더 탄력이 붙어가지고서 이익도 늘고 뭐 활동도 늘고 뭐 본인들이 투자해 놓은 거에서 갑자기 수익도 좀 나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금융주가 좀 더 내달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장세 때에는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일단은 하나는 확실하게 공통점을 찾자면 금융주가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이오 책에 보면은 금융장세 시작 지점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그때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하니까 그 시작 지점부터 딱 정확히 맞춰서 그때 내가 금융주를 사서 많이 먹어야지 하는 투자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안정이 되어 간다라고 할 때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다음 국면의 주역이 될 것을 먼저 사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후장대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뭐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은요, 사실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좀 안 좋다 그러면 적자 나고요, 좋다 그러면 역대급 실적이 막 나옵니다. 몇 조씩. 그런 회사들이 금융장세 때까지는 이익이 나빠요. 근데 그 뒤에 진짜로 금융장세 덕분에 세상이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뭔가 수요도 살아나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사실은 그 뒤에 그 실적장세 초반에 주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런 주식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실은 여러 자리에 나가서 제가 자꾸 이제 한국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 드리는 게 정말 한국만큼 이게 비중 높은 나라는 글로벌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증시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계속 좀 지속될 요인이라고 보는 게 외국인이 일단 너무 많이 팔았었고요. 3년 연속 팔았거든요. 거의 60조 가까이.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매니저 예전에 할 때도 그랬지만 너무 많이 비워놓으면 조금 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아서 팔았을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거의 40%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그러고 보니 한국 비중이 너무 적네. 조금 채워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비워둬서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민감주 비중이 높으니 이럴 때 한국이 보통 좋던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살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해외에 미국 투자하실 때 정말 막 1,000억, 2,000억짜리 주식을 사시지는 잘 않잖아요. 보통은 유명한 걸 사거든요. 잘 알려져 있는 거.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투자를 할 때 그들도 완벽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고 있는 시간에 한국 증시가 열리는데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경우에는 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 주식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주를 가지고서 아무리 수익이 나봤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러면 대형주를 보통 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손쉽거든요.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실제 매매 주문 낼 때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사례 말씀드리면은 한 군데는 그때 그 주식이 네이버였는데 네이버를 5% 신고할 때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사주세요. 최선의 가격으로. 그렇게 그냥 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좀 그 주문 내는 방식이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빠져나갈 때도 경향성을 가지고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도 좀 경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주행동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못 누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관심 많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국민연금이 2018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연금이 해야 딴 데도 하거든요. 딴 데 할 때 저희 같은 데에서도 기준을 막 설정을 했죠. 컨설팅 업체들 해가지고서 회사가 뭘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공신력이 있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는 한 19년 초에 이걸 마련을 하고 그럼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너 고소 이렇게 안 해요. 단계를 높여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레터만 비공식으로 보내고 2020년 6월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고소는 못 해보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거를 그때부터 준비했던 곳들은 지금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뭐 한두 군데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운용사들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게 그리고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이제 발현돼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과거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언제 특히나 많이 나오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중반에 증시 되게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행동주의가 만연해버립니다. 왜냐? 수익이 너무 안 나니까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잃어버린 20년 딱 시작하고 10년 지난 후 그때부터 주주행동주의가 만연해요. 왜냐?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너무 나쁘니까. 우리도 지금 증시가 거의 40% 빠졌다 왔잖아요. 투자자들이 화가 나 있으니 뭐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발현되었던 시기들이 상황상으로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고 요거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보실 만한 그런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드린 내용이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요거 끝나고서 이따 저희가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네,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 최팍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증권 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경기 침체를 이기는 투자 전략, 구루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고요. 제가 오늘 구루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 강의 준비해 주셨던 정광호 대표님은 사실 펀드 매니저로서 시장에 굉장히 몰입한 커리어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면 사실 저는 영업점에서 매일매일 고객분과 소통하면서 고객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조금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답변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 근데 그 훌륭한 스승은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의 역사에 남은 위대한 구루들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줄 거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과거에는 그러한 구루들을 만난 방법이 책뿐이었다면 지금 유튜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그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성장하는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워렌 버핏을 떠올리는데 그 워렌 버핏조차도 처음 투자의 시작은 위대한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로 처음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내가 정말 투자에 관심이 있고 더 나은 투자가 되고 싶다면 그 출발선은 위대한 구루들의 책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제가 투자 시장에서 10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고민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에서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많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마인 게
오랜 세월을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많이 투자를 경험한 분들조차도 여전히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린 답변은 뭐였냐면 찰리 먼거가 전해줬던 지식 중에서 찰리 먼거의 표현 중에서 정신 모델의 격자 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한국어로 번역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저장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지식들을 갖춰야 된단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저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와인을 많이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와인 모임을 가서 뭐 이탈리아 와인 모임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한 병씩 이탈리아 와인을 가져올 거고 이탈리아 와인이 우리 테이블에 한 5병, 7병 정도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 거기에 참여했다면 아마 그냥 그날의 모임은 정말 이탈리아 와인 모임을 갔는데 와인이 맛있더라. 그날 참 분위기 좋았어 정도로 인식된다면 만약 와인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매니아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그 경험이 각인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방이 보통 네비올로라는 품종으로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이 이탈리아 북부 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바디감이 강하고 타닌감, 쓴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스테이크에 좀 잘 어울려서 보통 메인 요리와 매칭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와인은 보통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많이 만드는데 그 산지오베제 와인의 품종은 산미가 굉장히 있어서 아마도 파스타나 좀 섬세한 요리와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주로 쓰는 품종은 약간 단맛이나 과실량이 있어서 보통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똑같은 와인을 마시는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지식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고 그 와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와인을 마셔도 그게 지식의 형태로 저장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오셨을 정도면 투자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오랜 시간 투자 시장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경험들을 지식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경험이 저장될 정도의 지식과 기본 관점들을 갖추어야 하고 그 관점과 그 지식들을 저는 구루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시장 2022년에 굉장히 심각한 하락 그리고 2023년 초 이런 모습들을 구루들의 관점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투자해 가면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구루라는 단어 먼저 정해야 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구루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철학을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형태로 나눠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미국의 위대한 투자자들에 관한 책을 많이 접하고 또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동영상을 많이 보지만 아마도 미국의 100년이 조금 넘는 그 금융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제가 구루라고 부를 만한 분들은 불과 10여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렬만 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약 5분의 구루를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분을 모실 건데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언제나 가장 존경한 투자자로 말씀드리는 워렌 버핏이고요.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 특히나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다 첫손에 꼽히는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구루는 찰리 먼거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미국의 위대한 구루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배웠으라고 하면 단연코 저는 찰리 먼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찰리 먼거가 전해준 문장들을 깊게 생각하고 제가 투자 시장에 만난 경험들을 먼거식 사고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봤을까, 먼거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 익숙할 것 같은데요. 앙드레 코스톨란이죠. 유럽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역시 대중 연설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많이 나눠줬던 분이고 글의 형태, 책의 형태로 많은 아이들이 남아있는 분이고요. 네 번째 그루가 하워드 막스. 제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책을 조금 좋아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면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 정말 투자서 읽어보고 싶은데 좋은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이 하워드 막스의 책이고요. 하워드 막스의 책이 국내에는 두 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데 2007년에 나왔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저는 더 권해드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저는 정말 한 3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사실 소름 돋는 책입니다. 아마 시간으로는 제가 100시간 읽은 책일 것 같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고
하우드막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철학을 언어로 전달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100이라면 언어로 전달하면 거기 남는 건 5,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하우드막스는 본인의 철학 그리고 지식들을 언어로서 글로서 굉장히 잘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스승이고 존경하는 분이고요. 마지막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2018년도에 원칙이라는 책, 더 프린시플로 국내에 많이 알려진 분이고 미국 최고의 사모펀드를 창립하고 운용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여전히 시장에 많은 인사이트,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최근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죠. 저는 이 5분의 구를 모시고 우리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메시지는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2023년 올해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지금 투자해도 될까? 왜 투자해도 된다고 이야기할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만약 2023년 투자해도 된다면 투자의 방법론이 필요할 건데 내가 투자할 때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결국 뭘 사야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될 건데 뭘 사야 될지에 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리세션이 오는 건 다들 아는데 그 리세션이 가볍게 올 건가 아니면 심각한 위기의 형태로 갈 건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심각한 위기보다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단계에서 조정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레이 달리오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강의 제목입니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면 미국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력인데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 대략 2007년도부터 2008년 리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번져갈 거라고 예측하고 미국의 정책 의사결정권자들 또 유럽의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레이 달리오가 아쉬웠던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 의사결정권자들,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조차도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왜 이렇게 낮은 거지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생각한 관점을 좀 나눠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서 다음 위기가 온 걸 예방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이 경제에 어떻게 작동한가라는 동영상을 대략 30분에 걸친 동영상으로 된 경제학 강의를 유튜브에 본인이 올렸습니다. 11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해서 올렸고 실제로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것도 유튜브에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략 30분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라는 건 경기 침체와 확장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핵심에 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를 바라볼 때 경기 침체냐 확장이냐 경기가 어려우냐 아니면 리스크냐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겠지만 레이 달리오가 집중하는 건 결국 부채가 더 팽창할 수 있는 환경인가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가 그리고 팽창한 부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관점을 보는데 그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확장으로 갈 때 부채가 증가했다가 또 확장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부채가 감소했다가 그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부채의 팽창이 가속화돼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저 끝에 있는 뎁트 피크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레이 달리오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위기를 예측하기 굉장히 조금 쉬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서 2022년도 굉장히 힘든 거로 넘어갈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은 영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영끌은 심플하죠.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워드 막스식의 표현으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선호하고 모두가 다 부채를 쓰게 되면 그 부채의 효용 가치는 없을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채를 선호하고 모두가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영끌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투자자로서 경계감을 가져야 하고 레이 달리오는 사실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저 뎁트 피크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걸 건데 보시면 결국 부채 증가의 클라이막스, 더 이상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정책을 통해서 저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딜레버리징이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고 그
결과로서 부채를 감소시키고 결국 자산의 가격들은 하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봤던 2022년의 풍경이 지금 저 디레버리징의 과정입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부채의 사이클, 본인이 보기에는 결국 우리가 경제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건 이 뎁트, 부채가 확장하는가 감소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부채의 사이클은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처럼 완만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추락하면 끝이 날 때도 있다. 극단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크라이시스 형태가 될 것이고요. 2008년 리먼 사태가 그러했던 것이고 그 위에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이라면 과속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책이 실행되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속도를 슬로우 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큰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 이번 디레버리징의 과정은 극단적인 추락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과속 방지턱인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넘기가 상당히 좀 버거웠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 하락도 조금 거칠게 나왔던 것 같고요. 저러한 과정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결국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 부채들을 점검합니다. 근데 그 부채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상환이 어려운 부채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러한 부채들은 정책적으로 부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정부에서는 재정을 좀 지출을 축소하고 또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은 결국 다시 양적 완화,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마도 2021년도에 봤던 풍경이 뎁트 피크, 부채 증가의 클라이막스 모두가 연결을 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2022년의 풍경은 아마도 저 디레버리징의 결과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었을 거고 올해 우리가 보게 될 풍경은 저 마지막 양적 완화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과정을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디레버리징의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채가 발견된다면 위기의 형태로 넘어가겠지만 적어도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부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위험했던 구간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 다행히 조금 넘어가는 문제고요. 또 국내의 PF 시장의 부채 역시도 정책적인 노력들로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저러한 디레버리징의 사이클에서 만나게 되는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또 그것이 우리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될 것인가가 위기로 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부채의 사이클은 가격이 과잉하게 올라가는 버블이 형성되고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 불황이 오고 정상화인데 레이 달리오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의외로 투자자들은 자산 가격 하락이 지나고 나서 불황의 클라이막스 자산의 가격 이미 조정을 다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빠져나가는 풍경을 얘기하는데 그 아래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의 특징은 이 역시 제가 직접 정리한 것이 아니라 레이 달리오가 본인의 책인 빅데프트 크라이시스라는 책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짧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대략 1, 2년이 지나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의 바닥을 찍고 정상화까지 대략 3년이 걸린다. 마지막 대략 4, 5년 정도 지나면 주식가격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관점인데 아마도 이번 디레버리징 사이클은 우리가 금리 인상의 속도에서 본 것처럼 예전의 전형적인 부채 사이클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번 자산 가격 회복은 대략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1년 11월이 미국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대략 1년간의 조정 기간 그리고 대략 2년간의 회복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올해와 내년 정도가 자산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구간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대략 2년 정도는 투자에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것 같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생각으로 정리하면 일단 인플레이션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정광호 대표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미국의 CPI는 6월 클라이막스에서 현재는 안정되고 있고요. 안정의 속도가 심지어 너무 빨라서 놀라울 정도고 두 번째로 상승 금리의 상승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금리의 상승 역시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기준 작년 10월 정도 클라이막스였고 국채금리의 클라이막스와 시장의 저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의미 있는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초기 하락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그 구간은 다소 지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향후 2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인 자산 가격의 회복이 진행될 것이고 당연히 투자자에겐 앞으로 2년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수로 봤을 때는 연간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완만한 회복, 완만한 상승을 보겠지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저는 굉장히 거칠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자산들이 각각의 자산군을 대표하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자산인데 최근에 가격 상승은 좀 놀라운 수준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ARKK가 이머징 테크라고 불리는 상장 시장의 대표적인 버블이 꼈던 종목들을 대표한 ETF인데 이미 저점은 다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성장과 혁신을 대표한 테슬라 연초의 상승폭이 뭐 7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TSMC 반도체 섹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그 QQQ가 미국의 성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점진적인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은 만약 심각한 리스크, 심각한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봐야 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오고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한데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스톨라니 달걀은 증시를 6가지 국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3개의 국면, 가격이 하락하는 3개의 국면, 그것을 총 상승 1국면, 2국면, 3국면, 그리고 하락의 1국면, 2국면, 3국면일 텐데 가격이 결국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과열을 만나게 되고 그 과열이 해소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모멘텀 투자자, 시장의 추세를 좋아하는 투자자는 아마 상승 2국면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매수 시점은 상승 1국면과 하락 3국면이 현명한 투자자들 혹은 신중한 투자자들의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언론 기사력은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자산 가격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현명한 투자자들이 저 바닥권, 하락 3국면과 상승 1국면에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혹은 어떻게 하락 3국면과 상승 1국면을 판단할 수 있나요? 라는 팁을 드리자면 코스톨라니가 보는 하락 3국면과 상승 1국면은 이러한 풍경입니다. 먼저 하락이 끝나가는 하락의 제3국면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직접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모든 언론 매체가 어두운 견해를 보이고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하강 국면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요즘에 언론 기사들 많이 보시나요? 저도 뉴스 많이 보는데 모든 기사들이 대부분 침체, 어둡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반도체의 위기, 한국의 위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 기사가 모두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사실 자산 가격은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들과 투자에 대한 소통을 하지만 투자에 대한 얘기하면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너 지금 샀다 큰 코 다칠 거야. 아마도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30% 더 하락할 거야. 굉장히 자신감 있는 염세론들이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요. 또 상승의 초입인 상승 제1국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의 풍경은 시세님이 1년 이상 굉장히 오랜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소식이 나오지만 주식으로 매집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현재는 어느 정도 국면이냐 하면 하락 제3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 제1국면의 초입 정도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국의 이머징 테크를 대표하는 ARKK 저점이 5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2022년 5월에 저점이 나오고 그 소폭의 반등 후에 10월에 저점을 한 번 더 깨긴 했지만 거의 대략 한 8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저점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과 혁신을 대표하는 테슬라 같은 종목 역시도 공매도의 수급적인 이슈로 매우 과도한 하락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국면들이 저는 하락의 클라이맥스가 조금 지나가는구나라는 느낌에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투자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거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좋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회피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할 때 많은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명확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에 투자를 가장 피했던 자산이 중국 그리고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가 가장 회피한 자산이었지만 그 자산들의 수익률은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이 대략 70에서 1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3개월간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왔었고 또 2022년도에 우리가 최악의 자산이라고 불렀던 고점 대비 저점을 향해 직하했던 자산들의 수익률이 올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러한 변화를 보여준 초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테슬라 외에 그러한 형태의
매우 깊은 조정에서 반등한 자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역시 리스크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는 지나치게 과감하고 오만하기보다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느 정도의 용기나 결단, 무모함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굉장히 지나치게 하락한 자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매에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했을 때 그 보상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될 겁니다. 이 역시도 하워드 막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말하지만 리스크한 자산 또 리스크의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즐기고 레버리지를 즐겼으면 그 보상은 극히 적어지게 되고 지금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두려워하고 또 레버리지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리스크 회피적일 때 투자한 사람들은 그 보상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투자자로서 만약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것은 2023년이 되고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묻습니다. 올해의 금리 정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의 PC 몇 % 정도 내려갈 것 같아요? 올해의 CPI 경우로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언드리고자 하는 건 2022년도의 시장은 예외적으로 매크로 거시 환경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줬던 국면이었고 우리가 금리를 보고 연준의 정책에 집중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떠한 팩터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인데 올해부터는 매크로보다는 바텀업 기업 분석이 훨씬 더 우리의 투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찰리 먼거와 53년 동안 투자를 의논하면서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가격이 마음에 드는 사업을 찾으면 샀다. 언제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지만 우리들은 가치를 볼 뿐이고 헤드라인을 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작년은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매크로가 절대로 중요했고 다만 매크로가 중요했던 그러한 국면이 예외적이었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구간이 지나가면 우린 다시 한번 기업 분석, 가치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워드 막스가 작년 우리가 모두 다 매크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린 일침 역시 경청할 만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매크로고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에 정말 크레이지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다. 역시도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관점은 매크로가 중요하지만 매크로만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매크로만으로 의사결정한 건 잘못됐단 말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에 구루들은 이런 관점으로 매크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는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예측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매크로보다는 예측 가능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 있을 때 벅셔 해스웨이 주주가 워렌 버핏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 당신은 매크로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왜 매크로 이야기를 잘 안 하나요? 워렌 버핏의 답변이 정확했습니다. 세상엔 중요하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매크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난 중요하면서 알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기업 그리고 그 밸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투자자로서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올해의 시장은 저는 매크로보다는 기업 그리고 그 가치 내가 어떠한 투자 대상에 투자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 뱅커로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대우증권에서 대략 한 6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합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미래에셋증권에서 6년간 있었고 12년간 도곡동과 대치동에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할 정도로 뛰어난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제가 존경할 만한 고객분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많이 배움을 얻었는데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12년간에 제가 만났던 수많은 고객들 도곡동과 대치동에 대략 9만 명의 고객들 그중에 가장 하이클래스 고객분을 만나면서 주식으로 50억 이상 벌었던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돈을 벌었다면 전 단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네, 결국 그분들이 투자로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핵심은 기업의 선택, 좋은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아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크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여러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저는 감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함께 찾아가자는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관점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구루들의 아이디어에서 조금 차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봤고 아마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뭘 사야 되는데? 알려줘. 넌 알잖아.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건 2023의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2022년도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아도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자금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고 투자자를 또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가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자금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중요한 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고 키워드가 필요한 거죠. 2023년과 2024년 시장이 회복될 텐데 그것이 어떠한 컨셉, 어떠한 테마로 자본들이 들어올 것인가, 어떠한 것들이 되는 자산인가 해서 저는 총 세 가지 정도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주가 저는 일부 회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들을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가치주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의 성장주에 비해서 좀 오히려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구매에서 가치주를 더 사기보다는 아마도 새롭게 들어온 자금들은 과대하게 낙폭이 만들어진 성장주를 진입할 거라 생각하고요. 뭐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라면 아주 쉬운 자산은 성장을 대표하는 QQQ, 나스닥 지수 같은 자산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니면 성장 중에 가장 많은 상처가 있었던 ARKK 일부 종목들 역시도 지금보다는 가격 회복이 일부 진행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고점이 너무나 과도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승은 지나친 하락을 만들어내고 지나친 하락 후에는 어느 정도의 회복이 나온다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매력적인 자산들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역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시장을 지배할 키워드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냐는 말씀하는데 저는 굉장히 조금 경솔한 판단인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저희는 굉장히 놀라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변화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을 누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누가 그걸 가장 잘할 건가에 우린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애플 역시도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러하고요. 다만 큰 기업들은 인공지능에서 만들어내는 성장을 숫자로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의 그런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연관된 종목이라면 테슬라 같은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과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테마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자산 역시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뭐 과열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까.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매력적인 자산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쿠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메디그룹 같은 기업들 역시도 저는 최근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셉은 아마도 시장에 자본이 들어올 때 미국보다도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시장, 중국과 한국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질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최근의 10년간의 시장이 너무나 독보적으로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던 국면이고 그러한 국면이 다시 한번 전환된 현재의 시점은 과거의 미국 중심의 시장보다는 다소 다원화된 미국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는 조금 더 시장의 다양한 욕구 또 다양한 시장의 자산이 배분되는 시장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는 그 의견에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자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사실 최근 단기적인 과열이 다소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코스피 자산이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저는 지금도 매우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마지막 조금 팁 매우 약소한 팁을 드려봤고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회사 내에서 요청한 세미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요청받은 세미나에서 큰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긴 시간 제 말씀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자리 이름을 저희가 패션쇼, 열정쇼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박종원 팀장님과 오늘 이 자리 많이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저희 세 명의 포지션이 사실 가운데 있는 정광훈 대표님께서는 펀드 매니저로서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많은 투자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저는 그러한 시장과 실제로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그 영업점에서 10년간의 경험을 쌓아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볼 때 어떤 걸 고민하는지 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고 또 박종훈 팀장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방송 매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투자 시장 밖의 사람들이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세 명이라면 투자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아마 모든 분들의 고민들에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오늘 자리를 조금 마련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투자에 한정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고민에 관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2022년에 너무 많은 자산의 하락을 겪어서 작년에 저와 비슷하게 저처럼 일부 또 손절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손실폭이 너무 커서 2023년에 대한 투자가 약간은 조금 좀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최파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투자자로서 뭐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거창한 얘기들을 꺼내기 이전에 사실 저 역시 영업점에서 많은 고객들과 매일 만나다 보면 결국 고객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당장 겪은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투자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들 또 지금 당장 겪은 경험들일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투자라는 과정 역시도 우리 삶의 과정과 결국은 비슷한 게 투자 과정에서 내가 고통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든 구간 없이 좋은 경험만 한다, 투자 수익만 바란다, 그건 어차피 원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분야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가장 좀 집중했던 건 운동이었는데 운동하다 보면 사실 저도 뭐 갈비뼈가 다치기도 하고 근육통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목표했던 것만큼 운동 성과가 늘 괴롭기도 한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분야가 그러한 시련이나 경험,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 다만 투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좀 흔들 수 있으니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투자 과정에 겪는 많은 좌절, 또 고통,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게 투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더 나은 투자가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작년 시장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먼저 답변 주시죠.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진짜로 시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다는 게 막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매크로라든지 주변 환경을 볼 때 실은 이제 완벽한 환경은 좀 존재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모습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쪽에서 만약에 한 100개 정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중에서 한 7, 80개가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좀 그쪽으로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기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말씀해 주신 그런 고용에 대한 상황, 사실 이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그냥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굳이 제가 뭐 아까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린 거기는 하지만은 꼭 그대로 간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또 반대로 실업률이 반드시 올라야지만이 된다라거나 그 두 가지 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열어놓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데 계속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다른 지표들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좀 바닥을 뚫고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주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실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인텔이 대표성이 조금 떨어져 간다는 느낌은 받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매니저를 할 때에도 인텔이 원래는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회사였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자꾸 추월을 당해가지고서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는 인텔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조금 하기보다 다른 회사들도 더 많이 옛날에 인텔이 짱이었죠. 그래서 하자는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 글로벌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 개 펀드를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이나 투자자들 만나면 들었던 이야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순환 참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해외 기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 해외 투자자는 다 삼성전자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이닉스가 오르면 다음 날에 이제 콜들이 와요. 마이크론도 올라야 되나 미국 애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대로 밤중에 마이크론이 오르면 하이닉스가 올라야 그래요? 되나 그렇게가 되기도 해요. 신기하다. 그게 정말로 극단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제전에 회사에서 일본 펀드를 내보자라고 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이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펀드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출장을 이제 약속을 기업 탐방을 잡으면 IT 기업은 다 잡혔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기업은 거의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 상대라고 느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증권 통해서 잡으면 도저히 안 잡혀요. 그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삼성의 이름으로 가면 좀 잡혀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한국 투자도 좋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약간 국가기관인 줄 아셔가지고 제가 좀 도움 받았던 굳이 이제 해명을 안 했죠. 그냥 비슷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묻는 거는 항상 너네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시면은 지금 뭐 몇 단을 지금 짓고 있다더라. 그쪽에 지금 기계가 장비가 들어간데 이런 것들까지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그 지인을 통해서 막 알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결론은 뭐냐 하면 이쪽에서는 좀 삼성전자의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감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다른 거는 엄청나게 노이즈가 많지만은 나쁜 점도 많지만은 이럴 때에는 과거 주가를 보면 재고 피크 아웃 사이클 때 이제 주가가 바텀 아웃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고민은 되게 많으세요. 안 좋을 거 같고 1분기 지금 실적도 우려들 많고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재고 피크아웃에 감산하는 것 같으니까 집중을 하자. 그 뒤에 이 회복의 정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어느 정도 갈지를 보고 결정을 하자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 예전에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반도체가 되게 잘 가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잘 나갈 때는 갑자기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버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스마트폰이나 서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제3의 게 생겨야 예전처럼 반등이 나오고 그걸 뛰어넘어서 확 가지 않을까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정도예요. 다들. 가능성들은 얘기하는 게 로봇이 되면 아니면 챗 GPT가 뭘 이끌어내지 않을까 막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일단 재고가 진짜로 줄어드는 거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걱정하자.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엔 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길긴 한데 변수도 또 말씀드리자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예전에 코리안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보험 회사인데 그 회사의 투자를 저희가 2대 주주로 거의 1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텐진항이 다 폭파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엄청나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아픔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됐던 것이 그때 반도체 같은 것들도 공장에 있던 게 그 창고에 있던 게 불타서 없어져서 갑자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이닉스의 그 우시 공장이 불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무슨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바닥에서 오르고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뭐 꼭 사실아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거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학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걸 보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사실 대표님께서 워낙 훌륭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더할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캠피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제 5분의 구루를 모셨는데 미국의 역사상 구루들 오늘 제가 모셨던 분들과 캠피셔의 차이라면 오늘 제가 모셨던 분은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투자 시장에 입문해서 또 투자자로서의 성장을 이끌어낸 분들이고 캠피셔는 사실 위대한 투자의 필리피셔의 아들로서 물려받은 유산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투자자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 오늘 모신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존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텀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종목 발굴의 방법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인공지능의 정점은 저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비교한다면 마소랑 애플, 그러니까 구글에 같이 하는 대척점이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마지막에 이게 뭐 광고가 됐던 돈을 번다면 우리나라 올 초에 로봇이랑 인공지능 주식, 코난 테크놀로지나 레이브 뛰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미국 주식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자동화, 로컬 오토메이션 정도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적으로 미국의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대척점에 있는 기업을 실제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름.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약간 정리하자면 사실 대척점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최근에 글로벌하게 동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뭐 특정한 섹터가 움직이며 국내의 특정한 섹터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게 된 건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TSMC가 움직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고 뭐 구글이나 광고 업종이 움직인다고 하면 국내 뭐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동조화되어 있는 현상이라서 뭐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한 전략인 것 같고요. 로봇과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로봇 테마는 과거의 패턴과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일본의 화낙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기존 독일 기업이었던 쿠카가 중국의 메이디로 가서 메이디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의 로봇 테마는 저는 사실 지금은 좀 다소 국내에 형성된 로봇 테마는 의미 있는 트렌드가 다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저는 현존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로봇 관련 테마가 형성된 건 전 다소 조금 국내의 성급한 투자들이 다소 먼저 만들어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로봇이라는 테마에 딱 맞아떨어진 기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은 일단은 없습니다. 네. 아마 저보다 훌륭한 답변 혹시 대표님 있으실지. 네, 저는 그거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보게 되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가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뭔가 뚜렷한 건 나오지 않았었고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상황 같은데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 쪽이 그렇게 원래 그렇거든요. 신기술 나오고 나면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건 없다가 주가 선반영했다가 이후에 이제 실제로 나오면서 실체를 갖추게 되잖아요. 오히려 올해부터 이제 메타버스 쪽이 조금 더 차라리 저는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챗 GPT가 지금 엄청나게 이거를 트렌드를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실은 이게 업데이트가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이용해서 소위 말해 우리가 돈 버는 게 나올 것인지 했을 때에는 올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플레이를 하기에 괜찮은 영역이다라는 생각이고 약간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수한 플레이어들을 이제 사실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발견하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가 모르면은 오히려 그냥 대표 기업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걸 내고 결국은 투자를 받은 거고 그 이후에는 이게 또 조금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이나 시연이나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 그때는 조금 이제 마사지를 했었다 이런 게 나오듯이 지금은 아주 우수한 쪽도 있어요. 코딩 쪽에서 도움받는 분들은 굉장히 우수하다 여기시고 반대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올해는 실체가 그렇게 나올지는 않을 것 같고 테마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어렵네요. 잘못 온 것 같죠? 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중기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는 중단기 사이클이죠. 지금 뭐 순환론 말씀드릴 때 이게 40개월짜리 재고 순환 주기이고요. 그리고 10년짜리 사이클이 있는 것은 요거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관심 있어 하는 쪽들만 봐서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또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제 지인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그런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설비 이런 거에 이제 FA 쪽 나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다른 거 나가는 거 이전해서 설치해 주는 것만 해도 향후에 매출의 2년 동안은 절반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바뀌고 있는 쪽에서 생각보다는 기업들이 일단은 좀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여러 면에서 위축은 되겠지만은 작년도 우리가 이제 세계 경기에 원래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었던 중국이라는 곳이 결국은 올해는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에 지금 쌓여 있는 그 초과 저축이 좀 풀려 나오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어쨌든 숫자로 뭐 제시한 것 중에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골드만에서 중국의 그 상해 대봉쇄로 인한 GDP 마이너스 효과가 2.2%라고 했었으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은 그대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근데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중국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는 중국은 LTV는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고 우리랑 조금 구조가 다르게 집을 사가는 구조도 있기는 하지만은 LTV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의 가게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좀 좀비처럼 갈 수는 있지만은 사건이 터질 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뇨병 같이 이제 계속 안고 가는 질병이기는 한데 그게 갑자기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중국에 이게 결국은 모여가지고 중국 부채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 부채는 저는 한국처럼 해결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쳤었냐 하면은 정부가 별로 빚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IMF 직전까지는 정부나 가게는 빚이 없었고 기업이 빚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을 보면 그렇거든요. 가게나 정부는 괜찮은데 기업이 빚이 많아요. 그게 문제가 딱 터지면은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드뱅크 만들고 굿뱅크 배드뱅크 하고 망할 때 망하고 살릴 때 살리고 그래서 기업들은 건실해지고 그거를 누가 받아가냐 하면은 가게가 받아가거든요. 정부가 받아가고 그래서 만약에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례를 봤었을 때는 중국은 한 번은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그게 터지면 저 같으면은 중국을 정말로 한번 배팅을 세게 해볼 것 같아요. 그런 게 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일본은 뭐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금리를 그대로 이제 YCC를 만약에 최근에 150엔 갈 때 문제죠. 이제 그 YCC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려가서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애나 더 약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를 헐어가지고서 미국 채를 팔아서 자국 외환
이제 그 엔화 관리에 들어가는, 그러다 언젠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다 떨어지고 나면, 혹은 팔고 있으니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매도하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시중에서. 그게 제일 걱정인데, 일단 그걸 넘겼다는 점에서 저는 일본 쪽 시스템 리스크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금 언젠가는 일본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 YCC 다 철폐하고 금리도 올릴 거야, 그럼 일본은 난리 날 거야 라고 하지만은, 일본의 독특한 구조는 일본의 부채를 내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에 그렇게 휘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내국의 국내 투자자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국채를 많이 산 거는 일본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채,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채 쫙 발행한 거 가지고 비율이 늘었다 볼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샀으면 한쪽에선 내고 한쪽은 받아가는데 사실상 둘 다 정부 아니냐는 거죠.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부채 비율 60%인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무 결정 안 내리고 회의를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설명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일본이 10년물에만 YCC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에서도 돈을 적극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이 지금 총재 바뀌면 4월 초에 바뀌면 YCC 철폐할 것 같다라고 시장이 보는 것 같은데, 일본은 항상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어요. 일본,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금리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항상 조금씩만 움직이다 보니까는, 얘네가 이거를 극대화하려면 서프라이즈를 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안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이 뭐 금리 멈추고 내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할 때, 깜짝 금융 환경이 완화될 때 아예 철폐하고 금리 올리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다라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일본은 정말 닫힌 시장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제 예전 경험이에요. 예전에 일본에 딱 가가지고서 투자를 하려고 해보니까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은, 일본 최고의 매크로 분석가라는 거예요. 환율 분석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니까 아베노믹스 시작이었거든요. 엔화가 앞으로 80엔인데 다음 분기부터 계속 85, 90, 95, 100, 115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분석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니까는 다른 게 없었어요. 자기가 분석한 게 아니라 프라임 미니스터 아베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일본의 기업들에 갈 때는 항상 통역을 데리고 이제 대동하고 갑니다. 대동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어 통역분을 모시고 가요. 일본 분들이 영어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근데 굳이 영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개 기업들이. 왜 영어로 하시냐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도 외워오신 게 보여요. 막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좀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대형주 1위부터 몇 개까지는 아베가 영어로 IR 하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가에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을 함부로 공격을 하다가는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저는 망한다는 시각이 딱 나올 땐 좀 신중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그 Q&A를 들으면서 정광훈 대표님 모시길 잘했다. 이분이 누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의문이 떠올랐고요. 저도 짧게 더 하자면, 보통 과거에 우리가 위기라고 불렀던 국면에 그 위기 공연 패턴이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가지 패턴은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전 세계 백종 다 흰색인데 검은색 백종 어디 있겠어 한 게 갑자기 나타나서 위기가 오는, 2008년 리먼 사태가 그랬던 것 같고, 우리가 중국 부동산 문제를 볼 때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위기가 인식되는데 그게 확장되는 형태. 근데 제가 인식하기에 회색 코뿔소 형태, 우리가 기존에 인식되어 있는 위기나 부채의 문제들은 대부분 정책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해소되는 게 더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형태가 아닐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채, 그런 리스크가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거고, 아마도 기존에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간다고 보는 쪽이 투자 의사 결정에 저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광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만약에 이제 금융순환 장세가 이제 온다면, 저는 궁금한 게, 평균적으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 역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오는지가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최용석 매니저님 아까 그 최용석의 생각, 그걸 보니까 비트코인, ARKK,
테슬라 그다음 전 TSMC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여기 이제 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두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그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게 재고 순환 주기를 가지고 짜여져 있는데 보통 그 재고 순환 주기가 40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4개죠. 이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되는데 실적 장세가 생명력이 제일 길다고 얘기하고요. 보통 한 2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약세장은 역금융, 역실적 합치는 건 보통 1년이 안 되거든요, 합쳐도. 그렇게 빼고 나면은 한 6에서 8개월,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가 보통은 금융장세로 저희가 얘기를, 네, 과거에는 합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TSMC라는 종목을 넣었던 이유는 아까 전 정광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시장이 금융장세 초입이라고 하면 결국은 섹터로는 중후장대 산업이 유망할 것인데 중후장대는 대부분 시클리컬을 말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기를 타는 경기 호황을 대비하는 섹터로는 중후장대 중에 반도체를 가장 좋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반도체를 대표한 기업으로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샘플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작년 초에 이맘 때쯤 중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생 테크 중국 본토 다 투자를 했었는데 진짜 작년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건 장난을 못 치겠네요. 네, 예. 정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후진타오가 그 끌려나가는 그 장면 이후로 해서 지금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올랐고 본토는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좀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작년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이런 신호가 나오면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광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4년 이후에는 사이클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되고 그게 굉장히 짧아졌는데 왜 2014년 이후에는 없고 그게 다시 돌아왔으면 뭐 재고순환 사이클이 지금 2014년 이후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경기순환 사이클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짧은 주기로 계속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짧은 답변을 드리고 먼저 대표님의 아주 또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선 첫 번째로 중국 빅테크의 조정폭 자체가 매우 과도했던 영향은 단연코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거친 조정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금 완전히 거쳤냐고 할 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단연코 좀 과열이다. 다소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결국 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숫자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과거만큼 낙관적인 스토리가 중국의 빅테크들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과거만큼 성장하기에는 정책적인 제재를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기는 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최근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저의 관점에서는 대략 한 20-30% 정도 할인된 수준까지의 반등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속도 자체가 최근의 반등은 좀 과했던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만약 비중을 늘린다면 조금 더 조정오고 나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 게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돼야 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결국 숫자로서 증명되는 실적들이 조금 더 받침돼야 추세적으로 약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장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 대상으로 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국이 유일하게 지금 돈 푸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들 또 작년 말에 이제 시진핑 3년임 될 때 그때 당시에 많이 팔았다가 얼쿠야 하면서 다시 이제 채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은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리는데 아시아 대상도 있어요, 이게. 근데 아시아 대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이미 매니저들은 채웠다로 나오고요, 결론이. 한국은 아직 덜 채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동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중국이 돈 풀면 한국도 거기에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그럼 중국은 우리 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는 지금 중국도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장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안 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중국이 항상 느끼시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데 개인들이 중국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때는 좀 오버슈팅, 이건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중국 정부도 그 되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매수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목표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 다시 내리고 수정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관치가 있어요, 중국도.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 2,000이 안 됐다가 갑자기 5,000까지 갔다가 푹 꺼지는 이런 것들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시장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또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중국의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인 게 뭐냐 하면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하니까 이게 기회다 해서 나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되게 실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일 수 있는 거는 또 미국의 압박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좀 글로벌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면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텐서프라이즈 이런 거에도 적었는데 중국이 개방을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는 서구가 속아서 없거든요. 우리 열어갈까 하는데 그때마다 얘네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짝 열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벌고는 그냥 트레이딩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주저앉혀 놓으려면은 아니야, 다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단계로 넘어갔어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오히려 자유무역의 수호자의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봐도 우리나라나 다른 데들이 절대 그랬을 때 수혜 정도가 크지 이제 피해가 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막 그 고민을 정치적인 불안까지 안으면서 너무 큰 비중을 실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많이 반등한 상황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그 왜 제가 재고 사이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재고가 이렇게 변동을 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재고가 이렇게 성장하는 선이 있는데 요거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해서 재고가 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요 선을 보게 되면 2014년도 말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장기 추세선에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오르고 내리고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별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화 막 이러고 높여가면서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세상이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3월에 딱 코로나가 터지니까는 기업들이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 아무도 재고를 안 쌓았죠. 그러니까 재고가 완전 줄어들거든요. 근데 반등을 생각보다 세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장사가 계속 잘 될 줄 알고 재고를 너무 많이 쌓은 거예요. 지금 과잉 재고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고 사이클이 지난 몇 년간 14년이 없었던 게 이제 나타났다 말씀드린 거고, 사이클이 굉장히 짧게 느껴진 이유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워낙 전대미문의 일이니까 그 감소하는 속도하고 쌓아가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어요.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그래서 빨랐고, 요 뒤에는 이제 이게 다 거치고 이제 걷어지고 나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그거겠죠. 저도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냥 계속 보면서 이제 6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 결정해보자 이건데, 뭐냐면 진짜 과거처럼 다시 재고가 효율적인 라인 위에서 딱 움직일 거냐, 아니면은 어쨌든 이 진폭이 한번 너무 컸으니까 한 번쯤은 더 사이클 한번 주고 갈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보인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라고 하신 이후에 사라고 하셨어요? 사보자 해서 작년 12월. 네. 예. 그래서 샀는데 평균 10%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네이버 카카오를 샀거든요. 그게 너무나 저도 같은 고통 속에 살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래도 이거는 너무 못 믿겠다 해서 그냥 놔뒀는데 어느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탈 걸.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50%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형님 저랑 똑같으신 저. 그래서 얘를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얘는 포기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그게 하나고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금 중국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이제 요즘 로봇이 뜬다고 하니까 일본도 살짝, 그리고 환율도 변할 수 있어서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더 싼 인건비를 차려 돈이 이동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더 먹을 것이 있는 나라로 돈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좀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성장할 것 같은 나라? 어차피 인구들도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 얘기하듯이 뭔가 성장 국가? 제일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가 갈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근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일본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 쪽은 그다음 브라질 쪽은 조금 이게 부족해서 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색깔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다들 원래는 오직 달러밖에 믿을 게 없어 했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막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유동성을 보면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유동성이 그 나라들까지, 여기는 진짜 배팅을 세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야구로 치면은 내가 단타를 치겠다가 아니라 홈런을 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세가 이 뒤에까지도 상당 기간 동안 좀 좋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면 그쪽에 갈 것 같아요, 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좀 또 마음에 되게 불안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곳들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괜찮은 데들이 있으니까 네네 굳이 너무 저희가 전선을 넓힐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이제 미국이 좀 뭐 이렇게 딴 데보다 부진하면은 오히려 그 뒤에는 사실 미국이 또 접근성도 많이 높으니까는요,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전 정말로 장이 좋았잖아요. 엄청난 장을 우리가 3,300 가는 걸 경험했고, 그 증시에서 이 둘은 완벽한 주인공이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 다음번에도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요거에 이제 반등을 하면은 오히려 좀 비워가지고서 다른 이제 주역이 될 만한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실은 괜찮기는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뭐 2013, 14, 15년 그럴 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나 되게 좋았었지만 그 뒤에 또 반등도 하긴 하지만은 그 주가를 그대로 지금 회복하고 나오는 데는 잘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정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으면은 다음 사이클에 바로 다시 주인공이 되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예, 하세요. 네, 저도 아까 투자 대상 국가에 관한 그 질문을 약간 덧붙이자면, 저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 많은 고객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우리가 보통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나 이머징 테크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가 매력적이라는 질문을 받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들이 워렌 버핏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능력 범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게 승률이 높고 조금 더 안전한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한 프론티어 마켓이나 이머징 마켓들 타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구할 수 있는 자료나 리서치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서치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해외 리서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을 벗어나면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로 가면 사실은 담당해줄 한 명 있거나 없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로서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뭐 어떻게 얻을 것이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환율 리스크, 또 회계 제도상의 문제, 또 그 국가의 민족성, 우리가 투자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함수들을 체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에 투자할 때 그 국가의 성장성만을 보고 의사결정한 건 경험적으로는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었다. 특히나 저 미래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해외 프론티어 마켓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성과는 미국에서 대부분 성과가 나왔다는 걸 감안했을 때 개인 투자자라면 한국과 미국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에 더하면 중국 정도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방송 매체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실 레버리지에 대한 선호가 국내 투자자는 사실 너무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게 어느 정도 극단적이었냐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상장된 ETF라는 시장 전체가 대략 한 60개 정도의 종목이 있으면 그중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 압도적인 넘버원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삼성저공에서 만든 레버리지가 2배 들어간 ETF가 ETF 전체 거래량의 98%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비중이 사실 5% 미만이니까 국내 투자자의 그런 변동성에 대한 선호가 너무 과도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일단 높게 일으키는 전략 자체는 저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떠나서 불리하다. 그 말은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자체를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 다만 시장의 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기보다는 전 자산을 늘려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늘려가는 자산의 투자 대상이 레버리지가 있는 자산들보다는 조금 더 그냥 건강한 자산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레버리지가 안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 QQQ 같은 건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40살 이용호라고 합니다. 아유, 네. 저도 정말 팬이고 저는 오늘 참석하게 된 그 매일 제목도 했지만 정말 아까 최영구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 영상이나 강연 같은 거 들으면 정말 그게 넘쳐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저 사람들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뭐 구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 이외에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 물론 두 분이 이렇게 되시기 전에 공부하셨던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그걸 좀 직접 다 듣고 싶었어요. 두 분 직접.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제가 술 한잔 할 때 네.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공부했냐? 예, 제가. 그런 것도 예, 좀 아주 듣고 뭐 1시간 동안 얘기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술 한잔 하실 때 꼭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동아리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식 동아리 하면 아무래도 이 또래들끼리 얘기하면 더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좀 좋았던 거는 저희 뭐 선배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은 저는 그때 그 책을 전 종목 있는 책을 사가지고서 제 마음 맞는 친구 하나랑 저는 앞에서부터 그 친구 뒤에서부터 해서 서로 계속 본고를 다 봤던 게 일단은 전체 그림을 잡는 데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아무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이 이러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이럴 때는 탐욕을 부린다 하는데 그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겪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초기에 그때 마침은 아니죠. 이제 그 금융위기를 겪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그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보면 지금 이 코로나 2년도 엄청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짧고 굵게 모든 거를 다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자산, 그러니까 경험이 제일 큰 자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마지막 질문이라 드릴 말씀은 아니고 방금 해주신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질문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로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투자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 역시도 지난 10년 넘게 증권사 했음에도 매일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나서 돌이켜보면 결국 세 가지 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이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전 말씀드린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고 또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들을 저는 사실 구루들의 책을 통해서 저는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전공이 사실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업에 대해 보는 눈들을 전공 과정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서 학문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경영학에 속해 있는 조직 관리나 회계학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이 기업을 보는 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활용한지에 대해서는 구루들의 책을 통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건 제가 지식을 쌓았던 과정을 보면 사실 저는 일주일에 보통 10시간 정도의 독서를 거의 8년에 걸쳐서 매주 해왔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람을 만나고 그냥 책만 읽어서 주말에 20시간 이상 책 읽고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월을 거의 8년, 9년 동안 했었고 5시에 퇴근하고 6시에 책 펴서 카페 앉으면 밤 11시까지 그냥 저녁 안 먹고 그냥 책 앉아서 읽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한 몰입과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게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 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역으로서 개인 투자자가 그 정도까지 몰입이나 그 정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오히려 정말 탑티어 구루들 책 한 10권 정도를 깊게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0번, 20번 정말 나한테 와닿을 정도까지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경험은 피할 수 없다. 경험 역시도 좋은 조금 드리자면 증권산업 PB로 입사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거액을 다루는 게 아니라 증권산업 PB들도 처음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작은 자본을 맡아서 투자 자결정을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 상품 팔아보고 상담해 보다가 2, 3년 차가 지나면 이제 5천만 원, 1억 단위 정도의 금융 상품을 팔다가 저 정도 시니어가 되면 이제 한 번에 100억 단위, 40억 단위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주니어 PB가 10억 단위, 20억 단위, 100억 단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그것처럼 투자자에게도 본인의 역량에 맞는 투자 자본의 한계를 둬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자본을 조금 더 늘려서 5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5천만 원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고 확인했을 때 자본의 규모를 늘려서 실제 투자한 경험을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식을 다시 쌓아서 교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광호 대표님을 제가 보면 저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전문가 펀드 매니저를 정말 많이 봤지만 개인들이 바라보거나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펀드 매니저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떠올려 보면 결국은 좋은 대학생 때 좋은 동아리에서 뛰어난 분들과 많이 교류했고 사회생활할 때도 뛰어난 분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레벨업 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 레벨까지 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주식이나 기업 분석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같이 교류하는 게 혼자 깊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른 길로 빠르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기업 분석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패션쇼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이게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사실 고개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큰 힘이 되고 오늘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예. 다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식시장에 10년 넘게 몸담고 있지만 투자라는 게 사실은 즐거운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거운 과정이고 경험의 과정이고 저는 진심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와인이라는 게 제 삶을 굉장히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운동이라는 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투자라는 게 우리 삶의 한 영역으로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 바라보실 때 너무 목매거나 너무 절박하거나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그 과정이 즐겁고 또 배움을 얻고 성장해 가서 각자가 투자해서 본인의 취향을 개발해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Never Stop Learning이라는 키워드를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됐든 수익이 됐든 그 과정에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투자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너무 또 힘들고 괴로운 투자보다는 즐겁고 더 행복한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